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해리 정체성 장애는 동일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정체성이 번갈아 나타나 지배하는데, 서로 다른 정체성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외부 대리인인 것처럼 나타나고, 완전한 타인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나 영혼이 되어 정상적인 방법과 확실하게 다르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해리성 인격장애는 심각한 고통과 손상을 유발하며 대체로 아동기에 극도의 스트레스 또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에게 발생하는데,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약 90%가 어린 시절에 심한 학대를 당했거나 방치되었고, 부모의 사망이나 심각한 정신질환 또는 다른 극도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동은 자라면서 복잡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와 경험을 하나의 응집된 복합적인 개인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학대를 받은 아동은 인생 경험 중 여러 다른 인지, 기억, 감정이 분리되어 유지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의 분리는 일관되지 않은 애정과 학대 행위를 번갈아 하는 행동이 부모 또는 보호자로 인해 강렬해지며, 이런 행동을 배신적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혹한 물리적 환경에 취약한 아동이 보호받지 못해 해리성 인격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리성 장애의 치료는 대개 여러 인격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하는 것인데, 인격 사이의 조화로운 교류를 이끌어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치료로 관점을 바꾸고 참을 수 없는 외상과 관련된 기억이 미치는 영향에 점차 둔감하게 되도록 최면과 같은 기법을 사용합니다. 최면은 자신의 정체성들에 접근하고 정체성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며 정체성 전환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4월에 개봉한 한국 스릴러 영화 앵커입니다. 제 죽음이 정세라 앵커의 입을 통해 보도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9시 뉴스 생방송 5분 전 방송국 간판 앵커 세라에게 자신이 살해될 것이라며 죽음을 예고하는 제보 전화가 걸려오는데, 장난 전화로 치부하기에는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세라는 진짜 앵커가 될 기회라는 엄마 소정의 말에 기자정신으로 제보자의 집으로 향하면서 죽음의 현장을 다녀온 후 일어나는 그녀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완벽했던 앵커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먼저 락밴드 버즈의 민경훈이 부른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늘 그랬었어. 넌 참 예뻤어. 말할 때마다 웃는 눈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사랑해 줄 사람 많을 거야. 아프지 않아 괜찮을 거야. 잊어줄게 보내줄게 다시 널 찾지 않아. 내 사랑 돌아보지 마. 너 떠나도 나 울지 않을게. 부족했던 내가 더 많이 미안해. 이렇게 사랑이
간다. 빗물들이 흘러가는 골목에 반지하의 방범창살이 보이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잠을 자던 모녀는 인기척에 잠을 깨고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방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는데 현관문이 열쇠로 열리고 웬 남자가 걸어 들어오자 두려움에 숨을 고릅니다. 장면이 바뀌어 시계 알람이 울리자 엄마 소정은 딸 세라를 깨우는데 악몽을 꿨다면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엄마 소정은 아침을 챙겨주며 발음이나 의상 등을 지적하지만 우리 딸이 최고라고 지켜 세웁니다. 세라는 YBC 방송국 9시 뉴스의 메인 앵커로서 동료 후배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동시에 받고 있었는데 보도국장은 전적으로 세라를 신뢰하고 있었고 모든 뉴스 스태프들도 세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준비하는 세라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낡은 구 건물의 분장실에서 혼자 대본 연습을 하며 긴장감에 구토까지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9시 뉴스를 준비하던 10분 전 세라를 찾는 한 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오는데 제보자는 윤미소로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봐왔던 스토커가 자신의 집에 침입했고 곧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는 세라의 말에 미소는 직접 와달라면서 세라의 오랜 팬이며 자신이 죽더라도 세라의 입을 통해 보도되면 기쁠 것 같다는 소리에 세라는 과도한 팬심을 가진 사람의 장난전화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자기의 딸을 죽였다는 소리에 놀란 세라가 다시 수화기를 들었으나 전화는 끊기고 맙니다.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뉴스에 들어간 세라는 순간 프롬프터의 글씨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생방송 중 실수를 하고 찜찜한 기분으로 제보가 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보지만 윤미소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라는 엄마 소정에게 방송 전 있었던 제보 전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소정은 세라에게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하러 갈 것을 제안하고 이것이 진짜 앵커가 될 기회일지 모른다고 합니다. 가수 아이유가 피처링하고 가수 선우정아가 부릅니다. 캣.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겨 전화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외로워 아니 심심했어 어차피 난 늦었어 분명 후회할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가까이 삭막한 네 하루에 마법을 걸게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 난리 나던데 너가 버린데도 괜찮아 나 좋다는 인간들이 널렸음
아쉬울 게 뭐 있어 너만 손해인걸 뒤돌아선 순간 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눈 마주치면 게임 끝이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두비루루루 부비루두 우위라도 와리라로 엉디리도 위분 부부바리루라 두비두비두 우위라도 우위라도 와리라로 두비두 부부위리루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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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엄마 소정의 말에 설득당한 세라는 미소가 전화로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는데 문은 잠겨있지도 않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심지어 방바닥이 물로 잠겨 있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욕실 문을 열어본 세라는 욕조에 잠긴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놀란 세라는 황급히 욕실에서 나와 미소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거는데 가까이서 들리는 전화 진동 소리에 세라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문을 열자 그곳에는 미소가 목을 메고 죽어 있고 놀란 세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하고 이어 방송국 직원들이 오자 세라는 이를 직접 취재하며 주변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미소가 방송국에 전화해 통화했던 실제 음성도 방송되면서 세라는 YBC 내에서와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사회적으로 많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세라에게는 윤미소로 보이는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세라는 선배 PD에게 이런 상황을 상담을 하자 실제 윤미소의 얼굴을 보아야만 잊혀질 거란 충고를 듣습니다. 얼마 후 애초에 제기되었던 타살 가능성은 성립되지 않았고 미소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삶을 비관해 아이를 살해한 후 자살했을 것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사건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듯 보이는데 최초 보도자인 세라는 온정적이기보다는 살해 후 자살이란 차가운 시선으로 후속 단독 코너를 진행할 기회를 얻으며 보도국 내에서 국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가수 임재현이 부릅니다.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그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까? 하필 너 왜 내가 그렇게 저렇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 너처럼 좋은 여자가 왜 날 만나서 그런 과분한 사랑 내게 줬는지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간 소리인가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신
혼자 너무 부러워. 넌 행복하니? 네 옆에 지금 그 남자가 있는 게 우리 다시 맺어질 수가 없는 이유인가.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신 울리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게 웬 말이 안 돼.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되었는데 너를 울리지 않고 아껴주는 법. 세월은 왜 널 잊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흘러갔는지. 후속 보도를 위해 윤미소의 집에 다시 찾아간 세라는 수상한 누군가가 미소의 집에 침입하여 책상을 뒤지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는 윤미소를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 최인호였고, 의사가 죽은 환자 집에 왜 왔는지 의심을 품습니다. 세라가 최 박사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니 한때 치료 중인 환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해 구속된 적이 있던 사람으로 미소의 죽음에 뭔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직접 최 박사의 진료실로 찾아갑니다. 이미 조현병 진단을 받고 내원했었고, 죽기 전날에는 더 이상 치료받지 않겠다고 했으며, 최 박사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라는 진료실의 그림이나 진동추, 메트로놈 등 각종 소품에서 이상한 반응이 보이고, 심지어 햇빛이나 최 박사의 담배 연기와 라이터에도 반응하며 손등을 꼬집는데, 화장실에서 구토까지 하며 괴로운 듯 핸드백에서 면도날까지 꺼내며 심리적인 괴로움에 빠집니다. 드디어 앵커의 눈이란 단독 방송이 시작되고 사회심리학 박사를 초대하여 대담을 나누는데, 세라는 방송 중 심리학 박사 발목에 밧줄이 감기고 누군가 자신의 목을 누리며 살려주세요 란 소리가 들리자 캑캑거리고 아이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오른팔에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대형 생방송 사고를 내게 되자 보도국장은 요즘 힘들면 좀 쉬라며 후배 기자 서승아에게 9시 뉴스 앵커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최 박사의 최면 치료 전문이란 명함을 보던 세라는 진료실에 갔을 때 봤던 최면 기구들을 생각하고 다시 최 박사를 찾아가 윤미소가 최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실 윤미소는 해리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었고,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그림책의 맨 뒷장에 살려주세요란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미소가 자신의 다른 존재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수 요조가 부릅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기쁠 땐 웃어버리라고. 복사꽃 두 뺨이 활짝 필 때까지. 내가 말했잖아. 슬플 땐 울어버리라고. 슬픔이 넘칠 땐 차라리 웃어버려.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세라가 사건 현장을 목격한 이후로 윤미소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자 최 박사는 죽은 미소의 얼굴을 직접 봤냐는 질문에 보지 못했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윤미소인지 확신할 수 있냐고 합니다. 그러자 세라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 최면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해 최면이 시작됩니다. 최면 속의 세라는 넓은 갈대밭에 있는 창고의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을 다 내려가자 물이 고여있는 윤미소의 집이 나타나고 욕실을 지나 원래 발견했던 옷장을 열어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 박사가 미소의 얼굴을 봐야 끝난다고 하자 머리를 풀어헤친 미소가 나타나고 목을 조이기 시작하는데 여자의 얼굴의 모습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최면이 끝나고 방송국의 보도국장은 세라에게 앵커는 후배 기자에게 맡긴다고 통보하자 화가 난 세라는 구 건물의 분장실에서 유리를 박살내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두 얼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날 밤 최 박사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세라의 엄마 소정이 전화를 받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잘라버리고 방송국 사부에 후임 서승아 앵커의 사진이 전면에 실려있는 것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한편 별거 중인 펀드 매니저인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끝내자고 하는데 이때 베란다에서 서승아가 실린 사부가 난도질된 것을 발견하고 엄마 소정이 한 줄 알고 엄마의 집에 찾아가지만 빈 술병들과 뉴스 테이프들이 널브러져 있고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최 박사는 세라에게 다시 진료받기를 권하지만 혹시 당신이 윤미소가 자살하게 만든 거 아니냐며 다그치자 세라의 집으로 찾아온 최 박사는 남편을 만나 세라와 엄마 소정의 심리 상태에 대해 심각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난도질된 잡지 옆에서 세라의 임신 초음파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수 황인욱이 부릅니다. 포장마차. 그대와 자주 가던 그 술집에 혼자 널 생각하며 소주 한 잔에 그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가만히 바라보다 눈물 한 잔에 그 사람 왔었나요? 아니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이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그 사람 왔었다면 혹시 혼자였나요? 그녀에게 전해줘요. 나 그때처럼 기다린다고.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이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다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그게 잘 안 되나 봐. 습관처럼 아니 예전처럼 우리 두 번 다시 돌아갈 순 없나요? 내가 싫은 건가요?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단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댈 다시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 말 없는 너를 다시 되뇌이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YBC 방송국 로비에서 엄마 소정이 지나가는 서승아 앵커를 부르며 구 건물에 낡은 대기실로 같이 들어가 얘기를 나누는데 앵커는 내 자리라며 얘기 다 끝났다고 나가려는 서승아에게 예전에 방송 준비하던 때가 생각난다며 울먹이다가 승아에게 다가간 엄마 소정이 칼로 배를 찌릅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데 남편의 전화를 받은 세라의 모습으로 변하고 최 박사는 스토커라며 위험한 사람이라고 전화를 끊습니다. 서승아를 만나 칼로 찌른 사람은 세라의 내면에 있는 해리성 인격장애의 산물인 엄마 소정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장모 집에 같이 갔던 최 박사가 여기저기를 뒤지자 스토커로 알고 폭행을 행사하자 최 박사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세라 엄마 집 마당의 창고를 발견하고 들어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자 그곳에는 세라 엄마 소정이 목을 메고 자살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세라는 최 박사의 체면 치료 시 자신의 목을 조르던 여자의 얼굴을 봤었는데 바로 엄마 소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방송국에서는 앵커 서승아가 사라져 난리가 나는데 하얀 정장을 입은 세라가 태연히 뉴스 부스에 앉아 오늘 클로징 멘트는 자기가 하겠다며 자리에 앉으며 뉴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급한 보도국장은 할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이렇게 9시 뉴스가 시작되고 세라는 담담하게 뉴스를 진행하는데 모든 보도가 끝나고 클로징 멘트 내용을 이어갑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 소정이 30년 전 아기였던 세라의 목을 조이고 동반 자살하려는 사건이었는데 너만 없었다면 이 자리는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급하게 방송이 클로징됩니다. 그 순간 서승아 앵커가 피투성이 된 배를 움켜잡고 방송국으로 들어와 쓰러지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정신이 돌아온 세라는 최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저지른 일이라고 하고는 엄마 소정을 쫓아 그 건물의 낡은 분장실에서 엄마 소정과 대면하는데 한편 경찰이 출동한 엄마 소정의 자살 현장에서 만난 김영사에게 최 박사는 윤미소처럼 앵커 세라도 해리성 인격장애라고 알리고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방송국으로 출동을 합니다. 여성 듀오 가수 다비치가 부릅니다.
너 없는 시간들. 마음이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아. 한동안 멍하다 금세 너무 아파. 잘 지내. 차가운 너의 그 한마디 너무 때면 왜냐고 물어보려다 그만두기로 해. 이제와 뭐가 중요하겠니. 이별의 이유 따위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가까스로 한동안 버티겠지. 엉망으로 너 없는 시간들을. 그러다 네 소식에 잘 지낸단 말에 무너지듯 못 견디게 보고 싶겠지. 나는 그런가 봐. 내 마음 한편에선 참 못난 생각만 해. 적어도 나보다 더 아프길, 나보다 늦게 있길, 나 때문에 잠 못 이루길. 너 없이 가까스로 한동안 버티겠지. 엉망으로 너 없는 시간들을. 그러다 네 소식에 잘 지낸단 말에 무너지듯 못 견디게 그립고 못 견디게 밉겠지. 어쩌면 나에게 미안해서 널 너무 사랑한 내가 안쓰러워서 잘 지내고 싶은데. 네 말처럼 1분 1초가 엉망이야. 이별이 다 그렇지. 괜찮은 척 지내다 한순간 주저앉고 말아. 우연히 보게 된 누군가와 웃는 네 사진을 못 견디게 그립고 또 못 견디게 밉겠지. 어쩌면 나에게 미안해서 널 너무 사랑한 내가 안쓰러워서 잘 지내고 싶은데. 네 말처럼 1분 1초가 엉망이야. 너 없이. 분장실에서 세라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묻자 만난 엄마 소정은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손목을 긋자 세라의 팔목도 같이 그어지며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엄마는 결국 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라고 합니다. 이때 최 박사가 들어와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자 분장실에 엄마 소정은 사라져버리고 세라의 손에 유리 조각이 들려 있습니다. 진실은
해리성 인격장애인 세라의 인격 속에 엄마 소정이 존재하며 전화를 받은 것도, 사보 잡지를 난도질한 것도, 서승아 앵커를 찌른 것도 모두 이중인격을 가진 세라였던 것입니다. 이미 4주 전에 세라는 엄마 집에서 숨겨놓은 술을 찾다가 엄마의 스크랩 자료들을 보게 되었는데, 엄마 소정의 본명은 이윤숙이었고 YBC 방송국의 유망한 차세대 아나운서로 미혼모로 밝혀져 해고당했으며 30년 전 딸인 세라를 목졸라 죽이고 동반 자살하려다가 실패했었는데, 목을 조를 때 너만 없었으면 이란 말을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라가 알게 되며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달라는 말을 내뱉자 엄마 소정은 자살을 택했던 것이고, 세라는 그 충격과 해리성 인격장애로 엄마의 인격이 지배하며 자신이 자신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의 최면 치료를 받던 중 세라는 다른 인격인 엄마 소정을 물리치지만 가열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의식불명에 빠집니다. 무의식 속에서 꿈을 꾸는 세라는 어릴 적 엄마와 즐겁게 노는 소리들과 엄마가 임신했을 때 행복했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행복할 것이란 말과 함께 깨어나는데,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가 커지면서 여기 살아있다고 안도의 말을 뱉으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간판 앵커 세라의 일상은 완벽해 보입니다. 엄마인 소정이 아침을 챙겨주고 꼼꼼하게 전날 뉴스 모니터까지 해주는데, 그러나 낡은 건물의 텅 빈 분장실로 향해 혼자 스크립트를 연습하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언제 생겼을지 모를 흉터를 발견하는 세라의 모습은 묘한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긴장으로 곤두서 있는 세라에게 불쑥 제보자의 전화가 걸려오고 그 순간부터 메인 앵커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을 가진 세라의 미스터리의 실체를 향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직접 취재한 특종을 포기할 수 없어 사건의 진상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세라와 이를 부추기는 엄마 소정, 그리고 윤미소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으리라 믿고 찾아간 정신과 주치의 최인호는 세라의 불안을 고조시킵니다. 영화는 진실이 드러날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엄마 소정과 세라의 관계, 그리고 조력자인지 아니면 사건의 범인인지 모를 의심스러운 행동과 말로 일관하는 최인호는 미스터리를 극대화하면서 비밀과 진실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결국 진실과 마주하기까지 세라가 겪는 다채로운 감정의 등고선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영화는 끝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스릴러 영화 앵커였는데요. 주인공 천우희는 발성부터 다른 아나운싱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우선 집중적으로 뉴스를 많이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해 KBS 출신의 김민정 아나운서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루 4시간씩 반복해서 뉴스 스크립트를 읽는 법을 배우고 수업 내용을 녹음하고 또 별도로 김민정 아나운서가 녹음해준 원고를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청취와 녹음 비교 교정을 반복하는 식으로 연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시선 처리와 자세도 발성 못지않게 중요해 신뢰감을 주면서 전달력도 높아야 하기에 어떤 틀을 갖추고 연기를 해야 해서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는데, 그러나 뉴스 스튜디오 장면을 찍는 동안 데스크에 뭐가 놓여 있는지 프롬프터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서 천호희는 메인 앵커로서 모든 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리우스란 별명으로 불리는 가수 신성우는 정작 자신은 이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을의 기대인 이유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노래 기대온 나의 가슴 속에서 초라한 미소만이 옷을 벗고 힘들게 걸어온 나의 발자국 뒤에 질기게 날 따라온 외로움들이 내게 오라고 하네. 나를 흔들고 있어. 우연히 멈춰진 시계바늘 속에서 이제는 웃고 있을 너의 모습이 내게 오라 하며 나를 부르고 같이 가자고